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은 참석자들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영롱한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오늘은 미르 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로 정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룹의 위상을 축하하고 있었다. 윤세연은 연회장 구석진 곳에 서서 냉철한 눈빛으로 흐트러짐 없이 장례를 주시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오늘 밤은 축제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파티의 중심에는 미르 그룹의 젊은 CEO 강도준이 오만하면서도 자신감 넘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으며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지만 그가 입은 최고급 슈트부터 발표한 기념사까지 모든 것은 세연의 손을 거친 작품이었다. 지난 7년 동안 세연은 도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거친 성정을 다듬어 그를 완벽한 경영자로 만들어냈다. 도준은 이따금 시선을 돌려 세연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고 세연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 같았던 파티의 분위기는 입구 쪽에서 시작된 작은 소란으로 인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도준의 첫사랑이자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났던 최미나였다.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로 무장한 미나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도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이 현재를 집어삼키러 온 듯한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했다. 강도준의 반응은 세연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평소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도준의 눈동자는 미나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열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연은 도준의 얼굴에서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맹목적인 감정을 읽어내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자신이 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멍한 표정으로 미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최미나는 도준의 앞에 멈춰서서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옷깃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명백히 도발적인 행동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미나는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정하게 도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깃들어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고 오히려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며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였다. 세연은 도준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미르 그룹 CEO의 추문으로 도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세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도준과 미나 사이에 끼어들며 도준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은행장과의 미팅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자연스럽게 도준을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오려 했다. 그것은 비서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도준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미나에게 정신이 팔린 도준에게 세연의 개입은 방해 공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그는 거칠게 세연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연회장의 음악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준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비서 주제에 감히 누가 끼어들라고 했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도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세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미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난 7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세연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모욕했다. 도준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세연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 그는 세연이 단지 업무적인 파트너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세연을 비웃듯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패배자를 향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연은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충격에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윤세연은 결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도준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도준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사랑이 산산이 조각나 사라졌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주군이 아니라 오만과 욕망에 눈이 먼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다. 세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고 그 기백은 주위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마지막 예의를 갖췄다. 주제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담담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뒤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도준은 세연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찜찜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바로 미나가 건네는 술잔을 받아들며 애써 불안감을 지워버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회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그곳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세연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인사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것은 더 이상의 협상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즉각적인 사직 통보였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세연은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거칠게 뜯어냈다. 미르 그룹의 로고가 박힌 그 사원증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자부심이자 족쇄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원증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개인 소지품만을 챙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을 때 그곳에는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전사가 서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세연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익숙한 회사 오피스텔이 아닌 본가로 향하라고 말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세연은 핸드폰에 전원을 끄며 미르 그룹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버렸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결연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강도준이 아니라 바로 윤세연 자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스위트룸의 암막 커튼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강도준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지끈거렸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다. 옆자리에 잠든 최미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7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윤세연을 만인 앞에서 내치고 첫사랑을 선택한 그 순간 도준은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윤세연은 유능했지만
지나치게 원칙주의자였고 도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던 숨막히는 존재였다. 이제 그 잔소리꾼이 사라졌으니 자신의 세상은 더욱 자유롭고 거칠 것 없이 뻗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 가운을 걸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기업가로서의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며 윤세연 없이도 미르그룹은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도준이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직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호기심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평소라면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 나와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했을 윤세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낯선 비서실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든 서류들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비서는 그의 눈치를 살피느라 식은땀을 흘렸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긴급 안건이 무엇인지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도준은 짜증 섞인 손길로 넥타이를 풀며 비서에게 소리쳤다. 커피 맛조차 평소 윤세연이 타오던 그 완벽한 온도와 비율이 아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예정되어 있던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지만 회의실의 프로젝터는 연결되지 않았고 배포된 자료에는 치명적인 오타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국토부 장관과의 비공개 오찬 미팅에 대한 준비 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미팅은 미르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도시 개발권 입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윤세연이라면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장관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았을 터였다. 도준은 그제야 윤세연이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뇌 역할을 해왔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담당 임원들을 질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뿐이었다. 누구도 윤세연만큼 도준의 의중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윤세연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본가 마당에서 늦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던 그녀에게 아침 십시의 햇살은 낯설고도 눈부신 축복이었다.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갯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베어 물었다. 핸드폰은 이미 어젯밤에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린 상태였기에 회사에서 걸려오는 빗발치는 연락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었다. 정원의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바라보며 세연은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기계 부속품이 아닌 숨쉬는 인간으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준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멍처럼 남아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 아픔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고 과거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도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국토부 장관과의 오차는 엉망진창으로 끝났다. 도준은 대화의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 횡설수설했고 장관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떴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준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윤세연을 당장 찾아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세연이 자신을 떠나 이렇게 철저하게 잠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때 화려한 옷차림의 최민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도준의 어두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쇼핑백을 흔들며 명랑한 목소리로 저녁에 갈 파티 이야기를 꺼냈다. 도준은 처음으로 미나의 밝은 목소리가 거슬린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이 지나자 미르 그룹 내부의 동요는 더욱 심각해졌다. 윤세연이 관리하던 인맥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주요 협력사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의 자금 집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들과 씨름했지만 윤세연이 암호처럼 정리해 놓은 파일 체계를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쥐어뜯었다. 최미나는 옆에서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녀의 조언은 비현실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이었다. 미나는 직원들을 하대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흐려놓았고 도준의 권위를 세워주기는커녕 그를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했다. 도준은 윤세연이 얼마나 조용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술에 취해 윤세연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다. 한편 세연은 집거 생활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휴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강도준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점에서 경제 서적을 읽고 나오던 세연의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내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르 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하늘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세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고 침착하게 그를 응시했다. 비서실장은 회장님께서 윤세연 씨를 정중히 모셔오라고 지시하셨다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차에 올랐다. 이것이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 마주한 박 회장은 세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세연에게 차를 권하며 빙빙 돌리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박 회장은 미르 그룹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이 윤세연의 부재라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 그는 세연에게 하늘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본부장 자리를 제안했다. 그 프로젝트는 미르그룹의 주력 사업인 신도시 개발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업이었기에 세연이 그 자리를 수락한다는 것은 곧 강도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주인을 위해 울지 말고 그 재능을 알아주는 곳에서 날개를 펼치게. 최고의 복수는 자네가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네. 세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저 멀리 미르그룹의 사옥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며칠 전만 해도 그곳은 그녀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무너뜨려야 할 성벽처럼 느껴졌다. 도준의 배신과 모욕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연은 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전권을 제게 주십시오. 미르 그룹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세연은 그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날 밤 도준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최미나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도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르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사회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윤세연 따위 없어도 돼. 나는 강도준이야. 내가 미르그룹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준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고 그를 향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제 뉴스 일면은 하늘그룹의 파격적인 인사 발표로 도배되었다. 하늘그룹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의 전 미르그룹 비서 윤세연 영입. 기사를 접한 강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윤세연의 이름 석자는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강도준의 등 뒤에 칼을 꽂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도준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신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비서실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사무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세연은 이제 그의 조력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같은 시각 윤세연은 하늘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 들어섰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상석으로 걸어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은 미르그룹 시절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략들은 미르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들이었고 참석한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윤세연은 스크린에 띄워진 미르그룹의 분석 데이터를 가리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도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르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도준은 상석에 앉아 눈앞에 놓인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활자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최근 추진 중이던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평소라면 이 정도의 난관은 예상 범위 내의 변수였을 테고 윤세연이 미리 마련해둔 플랜 B를 가동해 순조롭게 해결했을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도준의 곁에는 냉철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주던 유능한 참모 대신 화려한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을 들여다보며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최미나만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턱을 괴고 앉아 이따금씩 한숨을 내쉬며 도준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임원들은 도준과 미나의 눈치를 살피느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도준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미나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대관 업무를 맡겼었다. 그녀가 자신있게 말했던 현지 고위 관료들과의 인맥은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미나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던 관료들은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갔을 뿐 실질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도준이 답답함을 토로하자 미나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아주지 않는다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도준은 그녀의 투정을 들으며 문득 윤세연을 떠올렸다. 세연은 결코 생색내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놓았고 도준이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후였다. 그 침묵의 헌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든든한 방패였는지 도준은 방패가 사라지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자꾸만 두 여자의 모습을 저울질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나고
임원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 도주는 비서실장에게 윤세연이 쓰던 업무용 PC와 개인 파일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세연이 7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이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꼼꼼한 성격 탓에 사소한 메모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니 분명 과거의 프로젝트 기록 속에 현지 코디네이터 연락처나 비공식적인 협상 루트가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비서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세연 전 비서가 퇴사하기 직전 회사 규정에 따라 모든 공용 문서는 중앙 서버에 백업했지만 개인적인 업무 노하우나 비공식 네트워크가 담긴 파일들은 완벽하게 삭제하고 포맷까지 마쳤다고 보고했다. 도주는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확인하겠다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주는 거친 발걸음으로 윤세연이 머물던 비서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주인이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주는 직접 컴퓨터를 켜고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보라고 IT 팀장을 닥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몇 시간을 매달려도 복구해낸 것은 기본적인 일정표와 회의록 같은 껍데기뿐이었다. 세연의 통찰력이 담긴 분석, 리포트나 인맥 지도, 그리고 도준의 성향에 맞춰 정리해둔 팁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긋기였다. 회사의 자산인 공적 업무는 완벽하게 인수인계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영혼이 담긴 지적 자산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느껴졌다. 도주는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며 세연이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눈빛처럼 철저하고 냉정한 거절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다. 그때 최민아가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이 하루 종일 죽은 사람의 흔적을 쫓는 것처럼 구는 꼴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며 짜증을 냈다. 미나는 자신이 명품 브랜드의 VIP 행사에 초대받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나가자고 도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도준의 코를 찔렀고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세연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비누 향이나 종이 냄새 같은 편안한 향기가 났었다.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나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미나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고작 파티 타령이나 하고 있는 미나의 경박함에 진저리가 났다. 그는 처음으로 미나의 화려한 외모 뒤에 감춰진 텅 빈 내면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는 다급하면서도 흥분된 목소리로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대형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하늘그룹이 총 사업비 5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총괄 책임자로 파격적인 인물을 영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주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이 바뀌고 기자회견장의 단상 위로 한 여성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윤세연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도준이 기억하던 그림자 같은 비서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의 자태였다. 그녀의 등장에 미르그룹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윤세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논리는 정연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은연중에 기존 건설사들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비판했는데 그것은
명백히 미르그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녀는 미르그룹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세연은 미르그룹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정부 수주 사업들의 허점을 지적하며 하늘그룹은 투명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 선언이 아니라 미르그룹의 뿌리를 흔들어 뽑아버리겠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었다. 도주는 화면 속의 세연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기자가 경쟁사인 미르그룹 출신으로서 하늘그룹으로 이적하게 된 배경과 강도준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세연의 입을 주시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지난 7년의 관계나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 폭로한다면 자신의 사회적 매장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세연은 동요하지 않고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는 저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주하기보다 혁신을 선택했고 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그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적인 감정보다는 오직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완벽했다. 도준을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철저히 무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그것은 도준에게 비난보다 더 뼈아픈 모욕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강도준이라는 존재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었다. 뉴스가 끝나고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표실을 향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르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윤세연이 적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연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잘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준의 머리 위에서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던 플레이어였다. 도준은 자신이 쥐고 있던 킹이 사실은 폰에 불과했고 진짜 퀸은 제 발로 걸어나갔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 퀸이 칼끝을 돌려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최민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텔레비전을 끄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저 여자가 감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치는 꼴이 보기 싫다며 도준에게 당장 방송국에 전화해 항의하라고 종용했다. 도준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하늘그룹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윤세연이 지금 어떤 위치에 올랐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준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미나에게 고함을 질렀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그딴 질투나 하고 있을 때야.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쇼핑이나 다니는 동안 윤세연은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도준의 폭발에 미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처음 보는 도준의 광기 어린 눈빛에 얼어붙었다. 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저 멀리 하늘그룹의 사옥이 붉은 노을을 받아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윤세연은 미르그룹의 모든 비밀 장부와 약점 그리고 도준의 치부까지 낱낱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미르그룹을 공중 분해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도준은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성공과 명예가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 시각 방송국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지우던 세연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화면 속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준을 향한 선전포고는 통쾌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릿한 통증을 동반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약한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들어와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네자 세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미르 그룹의 자금 흐름부터 막아야 합니다. 강도준 대표가 숨 쉴 틈을 주지 마세요. 밤이 깊어지자 도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세연의 사직서를 다시 꺼내 보았다. 간결한 문체로 쓰인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술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지만 취기조차 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세연을 이길 수 있는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세연에게 의존해 왔는지 뼈저리게 통감하며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윤세연, 네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어둠 속에서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이제 전쟁의 서막은 올랐다. 하늘 그룹과 미르 그룹 그리고 윤세연과 강도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도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되뇌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그 모든 불빛이 자신을 조롱하는 눈동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내일은 또 어떤 공격이 날아들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유리돔 아래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로비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오늘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개발권 입찰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고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거인인 미르그룹과 하늘그룹의 정면 승부가 예고되어 있었다. 강도준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듭 고쳐매며 회의장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그의 옆에는 최민아가 화려하지만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서서 연신 다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불평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긴장감으로 마른 입술을 핥았다. 평소라면 윤세연이 건네주었을 생수 한 병과 꼼꼼하게 정리된 요약본이 절실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땀으로 눅눅해진 손수건뿐이었다. 그때 회의장 정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늘그룹의 임원진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그 선두에는 윤세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감청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냉철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세연의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도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조용한 비서 윤세연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경쟁 기업을 진두지휘하는 적장만이 존재했다. 그녀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려 하자 도준은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아 섰다. 도준은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배신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세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숨길 수 없었다. 도준은 세연에게 이런 식의 복수가 유치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겠다는 오만방자한 제안을 던졌다. 그는 여전히 세연이 자신에게 미련이 있어
홧김에 하늘 그룹으로 갔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권위로 그녀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믿었다. 옆에 있던 미나 역시 팔짱을 끼며 비서 출신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꼴이 우습다며 거들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세연은 도준과 미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곳은 비즈니스 현장이지 사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대표라는 직함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뼈를 때리는 듯 아팠다. 세연은 미나에게도 시선을 돌려 파티장에나 어울릴 법한 차림새를 지적하며 이곳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쏘아붙였다. 미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반박하려 했지만 세연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다가오자 도준은 허둥지둥 단상 위로 올라갔다. 미르 그룹의 발표는 화려한 그래픽과 웅장한 영상미를 앞세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 도준은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는 것에 급급했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진땀을 뺐다.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이는 심사위원들의 고개를 젓게 만들었다. 도준은 발표 내내 세연이 앉아있는 쪽을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펜을 돌리며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도준은 자신이 발가 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반면 윤세연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도 않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하늘 그룹의 제안서는 미르 그룹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미르 그룹이 간과했던 환경평가 문제와 지역 주민 상생 방안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압도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은 너무나 투명하고 현실적이어서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세연은 마치 도준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논리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완벽한 도륙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 심사위원이 미르 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준을 공격했다. 도준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사이 세연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그녀는 미르 그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관행적인 부채 은폐 방식을 지적하며 하늘 그룹은 클린 컴퍼니로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발언은 우회적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것이 미르 그룹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세연이 들이대는 근거들은 자신이 세연에게 지시하여 숨겼던 바로 그 치부들이었기 때문이다. 도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세연은 단순히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준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도준은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꼈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저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인처럼 커져 있었고 자신은 그 발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초라한 벌레처럼 느껴졌다. 도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연설대를 꽉 붙잡아야 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세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심사위원들과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어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도준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세연이 인파를 헤치고 도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도준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기대하세요. 당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명확했다. 세연은 도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다. 세연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도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최민아가 다가와 팔을 잡아 끌며 이제 그만 나가자고 보채었지만 도준은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초점을 잃은 공허함과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입찰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회사의 미래, 그리고 윤세연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도준은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뒤로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복도로 나온 도준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윤세연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도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전차와도 같았다. 도준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비보가 적혀 있었다. 도준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편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세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도준이 그녀에게 준 상처는 그보다 더 깊고 컸기 때문이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계획을 점검했다. 이제 미르그룹의 자금줄을 조일 차례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박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세연의 활약을 칭찬하며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 세연은 깍듯하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에는 미르그룹의 불법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터지면 강도준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세연은 USB를 꽉 쥐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자비는 없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멀어지는 리무진을 바라보며 도준은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함정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이 파놓은 것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준은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사라져갔다. 미르 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푸른색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쳤고 수많은 취재진이 그 뒤를 쫓으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도준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대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언론에 대해서 특필된 직후였다. 그 중심에는 최민아가 주도하여 설립한 유령자 회사 비너스 기획이 있었다. 도준은 미나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그녀의 사치와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성난 주주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강도준의 퇴진을 요구하며 계란을 던지고 있었다. 도준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책상 위에 놓인 수사 개시 통지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민아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미나는 도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며 자신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다. 도준은 그제야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탐욕스러운 기생충에게 피를 빨리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미나는 도준이 가진 배경과 돈이 아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도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미나의 발치로 쓸어버렸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준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으니 자신을 끌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윤세연이 곁에 있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세연은 계약서의 토시 하나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회사의 리스크를 원천 봉쇄했었다. 도준은 미나가 내밀었던 서류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갔고 도준은 넓은 방에 홀로 남겨져 처절한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채권은행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해왔다. 자금줄이 막힌 미르그룹은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도준의 전화기에는 쉴 새 없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문득 도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유일한 구원자 바로 윤세연이었다. 그녀라면 이 끔찍한 악몽에서 자신을 꺼내줄 묘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도준은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시궁창에 버려진 지 오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강도준은 하늘그룹 본사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경쟁자로 마주했던 곳이었지만 지금 그는 폐잔병에 몰골을 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구겨진 셔츠는 그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윤세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수행비서들의 우산을 받으며 우아하게 걸어 나왔고 그녀의 곁에는 하늘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정중하게 보좌하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다급한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그녀의 앞으로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세연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도준을 내려다보았다. 도준은 세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다. 미나에게 속았다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변명했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빗소리에 묻혔다. 도준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미르그룹이 공중 분해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세연이 7년 동안 쏟아부은 청춘이 담긴 회사가 아니냐며 그녀의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도준의 눈물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세연은 도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경멸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도준을 향해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금의 사태가 단순히 미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오만했던 도준 자신의 탓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도준이 서명한 그 서류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준 스스로가 귀를 닫고 충신을 내친 결과라고 말했다. 세연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어 도준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못 박으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르 그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도준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기업 사냥꾼으로서의 선전포고였다. 도준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세연은 비서가 건넨 서류 파일을 도준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다. 그것은 미르 그룹의 채무 인수 제안서였다. 세연은 하늘그룹이 미르 그룹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렸다. 즉, 이제 도준의 생사여탈권은 온전히 세연의 손에 쥐어졌다는 뜻이었다. 세연은 멍하니 서 있는 도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봅시다. 강도준 대표이사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할 테니까요. 세연은 우산을 쓴 채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고 차는 빗물을 튀기며 미련 없이 출발했다. 도준은 빗속에 홀로 남겨져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빗물에 젖어 눅눅해졌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선명하게 그의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줄을 내어주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그룹이 채권단이 되었다는 것은 경영권 박탈은 시간 문제이며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는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후회와 절망뿐이었다. 그날 밤 도준은 술에 취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 안에는 최미나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도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고 그녀가 남긴 흔적은 카드 명세서가 담긴 우편물 더미뿐이었다. 도준은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7년 전 세연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회사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섰다. 면도도 하지 않아 까칠한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늘 열릴 주주총회가 자신의 처형식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피할 수 없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매듭을 지을 수 없었다. 평소라면 세연이 다가와 단정하게 매주었을 텐데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이 그를 비웃고 있었다.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고 힘겨웠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서울의 거리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되새겼다. 그리고 그 성공의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윤세연의 희생이 깔려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주주총회장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도준의 차가 도착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도준은 차문을 열고 내리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그를 태워 죽일 듯한 심판의 불빛이었다. 미르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이 뿜어내는 분노와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 위에 마련된 의장석에 앉아 있는 강도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죄인을 심판하는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주주들은 연신 삿대질을 해대며 경영 실패와 비자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욕설 섞인 고함 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도주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준비한 사과문을 읽으려 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려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요란하게 증폭될 뿐이었다. 그의 곁을 지켜야 할 이사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그 어디에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회의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낯선 경호원들이 길을 트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곧이어 윤세연이 하늘그룹의 임원진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례식의 상복이 아니라 심판관의 법복처럼 엄숙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세연의 등장은 혼란스러웠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명징하게 울려 퍼졌다. 도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도준의 비서가 아니라 미르그룹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채권자이자 예비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준을 스쳐 지나가며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그 무심함이 도준에게는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졌다. 윤세연은 단상 아래 마련된 주요 주주석에 앉지 않고 곧바로 마이크가 설치된 발언대로 향했다. 사회자가 제지하려 했지만 하늘그룹 측 변호사가 나서서 법적인 권한을 설명하자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세연은 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미르그룹이 처한 현재의 재무 상태와 최민아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가감없이 정확한 수치로 제시했다. 주주들은 그녀가 들이대는 적나라한 데이터에 경악하며 웅성거렸지만 세연은 흔들리지 않고 미르그룹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기술력과 직원들의 역량은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본질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세연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도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그녀는 도준의 무능함과 방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했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철저히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공격이었다. 세연은 강도준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정황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주주들은 도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도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자신이 묻혀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연은 그런 도준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주주들만을 바라보며 하늘그룹이 준비한 제안을 꺼내 들었다. 하늘그룹은 미르그룹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긴급 자금을 수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단상 위에 앉아있는 도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현 경영진의 전원 사퇴, 그리고 강도준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해임과 경영권 포기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유일한 회생 조건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강당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도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멍해졌다. 세연은 단순히 그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지분과 권리 일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은 그가 세연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가 그를 철저하게 버리는 방식이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세연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강도준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식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준은 억울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을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주주들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지만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세연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사회자에게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고 표결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강도준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탕탕탕. 그 건조한 소리는 강도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회사의 주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도준은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손에 이끌려 단상을 내려왔다. 그가 내려오는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처럼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주주들은 그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거나 등을 돌려 외면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버려졌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세연이 강당을 빠져나가려 하자 도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세연이 눈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도준은 충혈된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네 복수야? 그의 질문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일말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세연이 자신에게 아직 어떤 감정이 남아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도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승리자의 비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을 바라보는 연민에 가까웠다. 세연은 도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 강도준. 내 복수는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너 없이도 미르 그룹이 더 잘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내 복수야. 그녀의 말은 도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도준을 파괴하는 것보다 그가 없는 세상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를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세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직원들을 살린 거야. 네가 미나 노름에 빠져 월급 줄 돈까지 날려먹을 때 나는 그들의 생계를 고민했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세연의 말에 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도덕적 우위 앞에서 그는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다. 세연은 도준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빛나 보였고 도준은 그 빛에 눈이 멀 것만 같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던 수호 천사였다는 것을.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공기와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도준은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핸드폰을 꺼내보았다. 최민아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빠 이제 알거지라며 우리 그만 만나. 도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강당 밖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다. 해임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를 찔러댔다.
도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갔다. 누군가 던진 날개라니 그의 어깨에 맞아 터졌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비상구 계단을 향해 달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건물 밖으로 나온 도주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그는 7년 전 세연과 함께 바라보았던 파란 하늘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빈손이었다. 그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한편 세연은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7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강도준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더 이상 동요는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커피를 내려놓으며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진행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윤세연. 그 이름 석자가 서류 위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미르그룹은 이제 하늘그룹의 계열사가 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연은 강도준이 망쳐놓은 시스템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세연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세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도준을 무너뜨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애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쓴 커피 맛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번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연의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혀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도준의 눈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맑고 높은 하늘이 펼쳐질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윤세연이라는 이름의 전설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서울의 도심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미르그룹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경직되고 수직적이었던 조직 문화는 윤세연 대표의 취임 이후 유연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로비에는 권위적인 조각상 대신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도서관이 들어섰고 끊임없이 들려오던 고성이나 질책 소리는 활발한 토론과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윤세연은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방금 보고받은 연말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업계 평판 1위라는 놀라운 성과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과거 강도준이 즐겨 쓰던 화려한 명패 대신 대표이사 윤세연이라고 적힌 심플한 나무 명패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다. 반면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쪽방촌에는 곰팡내 섞인 한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도준은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웅크린 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호텔 요리를 즐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말끔했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소형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경제 뉴스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앵커는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된 윤세연 대표의 성공 신화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도주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의 윤세연은 자신이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도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과거의 실패가 바로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주는 먹던 도시락을 밀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방 안의 답답한 공기보다는 나았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옌미르 그룹 사옥이자 현재는 하늘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본사 건물 앞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윤세연이 주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도주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긴 채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저곳의 주인이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활기찬 표정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때 회전문이 열리고 세연이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직원들과 격에 없이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주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은 고통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걸음 삼아 스스로 꽃을 피워낸 것이다. 그때 도준의 곁을 지나가던 행인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혀를 차고 있었다. 그 최미나라는 여자 결국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체포됐다며 재벌 3세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도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였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나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도주는 그 소식에 분노조차 잃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를 줍기 위해 성을 버린 멍청이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감정은 미나에 대한 원망도 세연에 대한 미련도 아닌 오직 자신을 향한 끝없는 경멸뿐이었다. 윤세연은 회사 앞을 나서다. 문득 시선이 닿는 곳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느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남자는 분명 강도준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1년 전이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지금은 마치 길가에 놓인 풍경의 일부를 보는 것처럼 덤덤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평생을 후회 속에서 자신이 놓친 여자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지를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것. 세연은 그에게 다가가가 말을 거는 대신 수행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녀에게 강도준은 이미 지나간 계절의 낙엽과도 같았다. 밟으면 바스라질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기에 그녀는 굳이 시선을 주어 현재의 평온을 깨뜨릴 이유가 없었다. 도준은 세연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가 탄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도로를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세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이 스스로를 버렸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고시원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내일은 인력 사무소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아득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의 무게뿐이었다. 도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다. 며칠 뒤 세연은 집무실에서 개인적인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그룹 본사로부터 부회장 승진 발령을 받았다. 미르 그룹의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 전체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세연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다. 그곳에는 신입 비서 시절부터 적어온 메모들과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 그 소박했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고생했어, 세연아. 너는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서막이었다. 세연은 로비로 내려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회사를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연인도 누구의 비서도 아닌 온전한 주체로서 세상에 서 있었다. 강도준이라는 아픈 가시를 스스로 뽑아내고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활짝 폈다.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남자는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시련을 딛고 일어선 여자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윤세연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였다.